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4억 원을 도와주신다고 하셨대요. 무조건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돼요? 규제 지역에 있는 경우는 주택 금액과 상관없이 이제 무조건 제출이어가지고 사실상 다 제출한다. 돈을 무이자로 빌리는 거는 증여로 봐버립니다. 법을 재밌게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 루젠톡의 신승현입니다. 네, 오늘은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죄다 결혼 얘기를 많이 해요.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미리 알고 있어야겠다. 부동산에 대해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 같은 청년이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희 같은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시나요? 변호사님은 다르시지 않나요? 마찬가지잖아요. 나 마찬가지. 거의 은행 집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께서 여유가 되셔서 도와주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화장실만 내 거고 나머지 뭐 거실이나 이런 건 다 은행 거다. 맞아요. 화장실도 사실 그러면 이제 혹시 자가 전 캥거루입니다. 저도 캥거루거든요. 네. 자가 관련해서 혹시 부모님 도움을 받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때부터 조금 부동산에 살짝 관심이 있어서 조그만한 빌라부터 뭐 이렇게 사고 팔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도움을 받지는 않았고 이제 계속 그 팔고 사고 하면서 와. 네, 신혼집 관련해가지고 주변 친구들 보면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4억 원을 좀 도와주신다고 하셨대요. 세금 문제도 있고 좀 굉장히 어려워해서 혹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주택 매수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구청이나 이렇게 시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올해 2월 9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개정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자금 조달 계획서가 뭐예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정식 명칭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인데요. 이제 집을 살 때 들어간 자금을 어떻게 구했는지 밝혀라 라는 겁니다. 증여 좋은데 세금에 대해서도 이제 무신고하지 말고 잘 이제 세금 내고 하는지를 이제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양식이 이제 좀 전면적으로 다 개편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상세하게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이제 내가 원래 뭐 연봉이 어느 정도인데 만약에 이 주택 매수 대금이 그걸 초과하게 되면은 이 초과 대금은 어떻게 조달이 됐는지 조달된 걸 단순히 기재하는 게 아니고 그 기재한 거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소명 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만큼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걸 일단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원래 그 국토부에서 이제 관할을 해가지고 접수받는 그런 서류인데 이걸 이제 국토부가 국세청, 과세관청과 같이 자료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 자금 흐름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세금이 누락되어 있으면은 한번 쫓아가 보겠다 이런 취지로 개정이 된 거여서 부모님께 4억을 사실 증여받는다라는 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그쵸? 네. 너무 부러워요. 네, 그러게요. 그런 부분을 좀 일단은 신경을 가장 먼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세금 철퇴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집을 구매할 때는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쓴다고 하셨는데 무조건 써야 되는 걸까요? 근데 웬만해서 이 수도권의 아파트는 가격이 정말 비싸잖아요. 그래서 6억은 그냥 거의 다 넘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 수도권 뭐 서울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쓴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쵸. 올해 2월 10일부터는 규제 지역, 그러니까 뭐 수도권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대부분의 그 공간들이 다 규제 지역일 텐데 그 규제 지역에 있는 경우는 주택 금액과 상관없이 이제 무조건 제출이어가지고 사실상 뭐 거의 다 제출한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보통 어떤 것들을 작성해야 되나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을 할 때 이 자금을 어떤 원천인지, 그러니까 내가 근로로 이제 번 돈으로 하는 거인 건지 아니면 뭐 증여받은 돈인 건지 이제 크게는 이 두 갈래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김영진 변호사님 좀 작성해 보셨잖아요. 변호사님 역시 자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이제 자가하고는 상관은 없지만은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 차용자와의 관계를 이제 쓰는 난이 있습니다. 뭐 나의 특수 관계인이다. 뭐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다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친구나 뭐 최근에는 또 혼인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배우자가 뭐 차용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나중에 조사를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한테 내가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 하면은 그거를 솔직하게 써야 되고, 만약에 그냥 쓰지 않거나 나중에 소명 자료와 그때 쓴 자료가 바뀐다거나 그러면은 또 괜히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잘 전문가와 검토를 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요즘에는 가상화폐도 많이 있다 보니까 가상화폐 적는 란도 있어요.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 뭐 증여인지 차용한 건지 그것도 나눠서 쓰게 이제 아예 그 칸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잘 적어야 되는데, 이거를 차용액으로 할지 아니면 증여로 할지 이런 거 이제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뭐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 이제 최근에 뭐 그런 사례들이 많긴 한데, 어떤 사례요? 뭐 예를 들면 부모님으로부터 과거에 한 뭐 7, 8년 전에 증여를 1억을 받았는데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나 이런 것들을 잘 좀 했으면 괜찮은데, 증여세 신고를 지금 와서 하자니 조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해서 뭐 저희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맞습니다. 될지. 가산세나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세금적인 이슈가 있고, 그 신고 자체를 안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하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인 컨설팅 내지는 자문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사건이었고, 그분은 다행히 이제 좀 저희한테 해결책을 잘 얻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집을 사셔서 잘 살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2월에 또 이제 개정됐다고 하니까 더 어렵고 상세하게 개정된 맞아요. 거죠? 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규칙에 이제 서식이 나와 있는데, 서식으로만 봤을 땐 달랑 두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부동산거래 신고해 주시거나 할 때 이제 이렇게 도움 받아가지고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고 거기 이제 기재된 거에 대해서 소명 자료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반드시 좀 상담이 필요하고, 주택 매수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이제 연장선에서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담받고 공부도 같이 좀 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부모님께 받은 돈을 좀 세금을 좀 피하려고 숨기는 경우도 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숨기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집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산다. 근데 연봉이 얼마인지가 딱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리고 사회생활을 언제부터 했는지가 딱 나오고, 그리고 한 푼도 안 쓰고선 그걸 다 저금을 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적어야 되거든요. 오, 네. 네, 그게 뭐 비트코인인지 주식인지 이제 적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까지. 그래서 사실상 숨기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을 뭐 이제 좀 어르신들, 뭐 저희 세대에도, 저희 세대라고 하니까 좀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세대시죠? 그래서 저희 세대에서도 사실 현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증여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현금을 내가 이제 한 1억 정도를 증여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이체를 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현금을 바로 출금하지 말고 조금 출금해놨다가 뭐 하면 어떠냐, 뭐 이렇게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FIU라고 해서 이제 그 현금 흐름을 추적을 일단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FIU도 마찬가지고 국세청도 마찬가지고 50만 원, 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쪼개서 출금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의심을 사기 좋은 이상거래로 구조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 살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세금은 잘 내셔야 합니다.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안 써버리면 되지 이러고 그냥 안 쓸 수도 있나요? 그걸 이제 안 쓰기가 어려운 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같이 첨부를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 안 했으니까 뭐 과태료가 이제 최대 500만 원인데 과태료 받고 끝난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부동산 매매가 되고 또 거래 신고가 안 되면 등기까지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금은 시스템인데, 뭐 여차저차해서 등기까지 했다라고 해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접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무신고에 대한 가산금까지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증여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신고 증여로 해가지고 증여세도 그 당시에 안 냈고
냈고 나중에 밝혀지는 거다 보니까 가산세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제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쵸, 거네요. 맞아요. 그럼 애초에 그냥 쓰는 게 맞다. 그쵸.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할 때 차용은 조금 다른 게 있나요? 일단은 자금 조달 계획서 내에서 증여 부분과 차용 부분 기입란 위치 자체가 달라요. 아, 네, 네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차용했을 때에는 차용 기간, 차용한 금액, 또 이자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다 기재를 해야 되고 또 증빙을 해야 되겠죠? 증빙을 한다라는 거는 단 한 번이라도 입금을 한 적이 있으면은 그 입금한 거를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단순히 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미체한 내역을 하다못해 뭐 요즘에 모바일 뱅킹 많이 하니까 그걸로 캡처라도 해가지고 같이 보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이 차용을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진짜 빌린 거 맞네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부모 자녀 간에 있어서도 차용증하고 뭐 이자를 이제 자녀가 부모님한테 드렸는데 이걸 현금으로 인출을 하셔가지고 다시 또 자녀에게 간 것 같은 그런 정황 뭐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살펴볼 수는 있죠. 예, 그래가지고 입증 서류라고 했을 때에는 제대로 이제 이체된 내역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런 이상 거래로 의심받을 만한 정황까지도 없앨 수 있도록 뭐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뭐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아무래도 있으세요?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차용증을 쓰셨나요? 차용증, 제가 또 법학도 아니에요. 썼죠. 아, 네. 차용증 꼭 써야 되는 건가요? 제가 쓴 목적은 뭔가 나중에 돈 안 갚으면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기 위한 용도인데 아마 형진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른 용도일 것 같아요. 네, 뭐 차용증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처분 문서라고 부르는 딱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가 있는 그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이 차용 사실이 입증되는 건 아니다. 세상에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차용증을 써도 우회 증여의 목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서가 있다고 해서 차용 사실이 딱 바로 입증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차용의 정도를 더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예를 들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차용에 난에 써야 된다. 그러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차용증을 작성을 하는데 그 차용의 시기가 당연히 돈을 빌렸을 때,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갔을 때이겠죠. 그러면 그 돈도 현금으로 주고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계좌 이체나 이렇게 좀 투명하게 드러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돈을 빌렸기 때문에 나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용증에는 변제기, 그러니까 앞으로 나중에 이 원금을 또는 이자를 언제까지 갚겠다. 그게 딱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은 뭐 주택담보대출처럼 40년 뒤에 제가 그 변제기 해서 차용증을 쓰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있어요. 궁금해요. 궁금하십니까? 네. 네. 이게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해야 되는지.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문제가 좀 최대한 덜 생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봤을 때도 의심이 안 가는 구조 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어떤 사인 간의 금전 관계에서 변제기를 한 5년 아무리 길어도 뭐 10년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통용이 되고 있고 그 이자율도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나는 그냥 내 부모님이나 내 친구한테 1%를 빌리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세청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그 이자율은 4.6%입니다. 저희 엄마한테 돈을 빌리면 제가 4.6%를 이자를 엄마한테 줘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4.6%가 아닌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이 사실상 어머님이 아나운서님한테 증여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자만큼의 증여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어려워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나운서님이 1억을 빌렸어요. 4.6%면은 1년에 46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차용증의 1%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자가 100만 원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360만 원의 그 차익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360만 원만큼이 엄마가 나한테 그냥 증여를 해준 거나 똑같은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무이자도 있나요? 네, 무이자로 가게 되면은 4.6%에서 0% 차액만큼 1년에 1억을 만약 빌렸다고 하면은 460만 원만큼 어머니한테 증여를 받게 된 거예요. 아,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는 있는데 보통의 사회에서는 돈을 무이자로는 안 빌려줘요. 엄마랑 딸 관계에서. 그거를 이제 증여로 보겠다라는 거죠. 돈을 무이자로 빌리는 거는 증여로
봐버립니다. 제가 공부하기로는 2억 원 안에서는 무이자다라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게 이제 그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이자 비율로 계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한 2억 1,700만 원 네. 정도의 범위에서 이제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인 건데, 그게 이제 무이자니까 무조건 과세관청이 이거는 떼놓고 생각한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애초에 그 주택 자체가 만약에 상당히 고가고 하다면 그 2억 1,700만 원을 포함해서 당연히 이제 그런 이상 거래로 확인을 해서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뭐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AI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2억 1,600만 원, 2억 1,700만 원이 나오면서 나는 그냥 그렇게 차용증만 쓰고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하셔서 잘못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시고 뒤늦게 이제 저희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 설계가 중요한데 이자율도 중요하고 차용 기간도 중요하고 실제로 그 돈이 오고 간 내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집 구매할 때 보태주시는 돈은 모두 증여로 보고 세금을 떼야 하는 건가요? 모두 증여로 보고 세금을 떼는 거는 아니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죠. 부모님한테 받는 돈에 대해서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으셨던 간에 그 중에서 5천만 원을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가지고 세금으로 빠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될 겁니다. 결혼하면은 1억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결혼하면 1억, 그리고 또 아이 낳아도 또 1억, 그런 게 그럼 있는데 2억? 총 2억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혼인 신고일 전후해서 2년, 그 다음에 출산 전후 2년 해가지고 1억 이렇게 해서 합해서 네, 맞아요. 1억인 거예요? 네, 총 2억이 아니고 결혼과 출산 다 합해가지고 이제 총 1억의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10년마다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결혼이랑 출산해서 1억이면 1억 5천을 그러면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저도 그렇게 받고 남편도 그렇게 남편이 있다면 남편도 그렇게 받으면 3억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증여 공제를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일 가장 것 이게 같아요.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정말 이제 의도치 않게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사가 들어와서 세금을 내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많은 세금을. 그러면 그냥 단념하고 내야 할까요? 소명 자료를 어떻게 낼지부터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의뢰인님의 사례이기도 하지만은 네. 통보를 갑자기 받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이분이 사색이 돼서 오신 겁니다. 갑자기 통보받으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네,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좀 큰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개인이 만약에 그런 조사나 통보를 받았다 하면은 그거 자체로 일단 엄청난 스트레스고요. 네. 그리고 그게 네. 한참 있다가 와요. 결혼하고 한- 바로 오는 게 네, 아니라. 맞아요. 한 뭐 1년, 2년도 아니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3년 정도 있다가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장 덜컥 네, 할 것 더 같은데요. 충격받고 공포스럽고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가업승계 같은 걸로 이제 물려준 그 회사가 얻어낸 수익으로 집을 샀다. 근데 그 회사가 실제로 돌아가는지 국세청에서 의심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현장 조사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의 출처를 얼마만큼 정교하게 잘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용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생활비를 받는다거나 뭐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더라도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것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몇 천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다른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조금 하실 수가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명 자료를 안 내고 그냥 딱 그 시간적인 부분을 잘라서 최근 한 달치의 그 계좌 내용만 내니까 갑자기 거액의 돈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나 이렇게 생활비로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었던 거죠. 뭐 네네. 한 20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적인 계좌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설명을 해서 시간 순서대로 잘 짜 놓으니까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 근데 다만 처음에 냈던 소명 자료가 만약에 잘못된 어떤 소명 자료라든지 또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처음에 내가 자금 조달 계획서부터 계속 흐름에 맞게 가야 되는 거지. 갑자기 내가 어머니한테 돈을 빌렸다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우회증여처럼 해서 실제로는 뭐 다른 사람한테 나온 돈이었다. 그러면은 어머니도 증여세를 맞고 뭐 막 이렇게 되는. 와, 그럼 수도 생각만 해도 있거든요. 너무 복잡한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쓰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초반 대처부터 잘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그런 의뢰인분들 계시지 않아요? 일단 자금 조달 계획서와 관련해가지고 겁을 먹고 이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들을 주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네네. 계획서다 보니까 또 실제로 그 자금을 이제 내거나 동원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게 너무 상이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런 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네. 자금 출처가 이제 분명하지 않다라고 해서 세무과세관청의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할 때부터 애초에 잘 받는 게 중요한 것 그쵸. 같아요. 예, 올해부터는 이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신혼부부 입장으로서 이거 말고도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신혼부부가 같이 집 살 때 요즘엔 공동명의로 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공동명의면은 한 명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각자 이제 써야 돼요. 두 분이 계획서를 부부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같이 내야 되는 거고 한 명만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서로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각자 지분, 그러니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때에는 부인이 90%, 남편 뭐 10%, 뭐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통 근데 5대5 아니에요? 맞아요. 희망사.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분 비율에 맞춰가지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네. 그 자기 지분의 비율에 맞춰서 그걸 기재를 해야 되고 또 합산 금액이 총 거래 가액이랑 동일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또 저는 있을까요? 보통 9대 1이라고 해서 저도 약간 좀 갑자기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5대 5라는 게 결국은 지분을 내가 공유하고 있다. 같은 공동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공동 사업을 하는데 내가 남편하고 부인이라고 해서 증여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때도 철저하게 5대 5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5대 5로 쓰셔야 되고 그 처음에 내가 뭐 증여를 하던 뭐 차용을 하던 그 금액도 잘 써야 되고 요즘에는 또 전세를 끼고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쵸. 네, 많죠. 맞습니다. 근데 그 전세 보증금도 결국은 그 자금 조달 계획에 포함도 돼 있는 것과 또 내가 그 집을 매수할 때 어떻게 보면 대출을 뭐 만약에 안 낀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무이자로 대출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를 들면 5대 5로 절반 잘 나눠야 되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공동명이라고 해서 부부니까 상관이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더구나 나중에 이제 이 집을 만약에 샀는데 양도를 해야 된다. 세금을 낼 때에도 똑같이 또 5대 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을 복비가 뭐 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럼 그것도 250만 원씩 다 나눠야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계산들을 또 잘 해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축의금을 아파트 마련하는데 좀 쓰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좀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축의금을 그렇다고 해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증여를 받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사회 통념상 좀 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국세청에서도 사회 통념상 반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는 내가 내 자금으로 물건을 샀다, 부동산을 샀다 이렇게 또 인정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축의금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에 문제가 생기고요. 네. 그 축의금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결혼식을 올리고 축의금을 앞에서 이렇게 받는 그쵸. 분이 하객분들이 와서 하고 맞습니다. 기입도 하고. 네. 방명록. 방명록은 다 기입을 보통 하시나요? 무조건 하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거 꼭 먹어야 되니까. 만약에 방명록이 없다, 그리고 내가 봉투 같은 것도 없다, 그러는데 축의금이 막 거액의 축의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무조건 뭐 소명자료로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정황적으로 좀 입증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좀 안심은 될 수 있겠고. 혹시나 상황을 네. 대비해서. 네. 그 자금 조달 계획서에 현금 기재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현금과 관련해서 이 현금이 왜 있는지에 대한 그런 소명 자료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방명록도 꼭 버리지 않고 잘 갖고 있어야겠다. 그렇죠. 네, 오늘 많은 거 배워갑니다. 네, 근데 또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축의금을 가지고 집을 사는데 보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조금 애매한 성격의 돈의 경우에는 결혼식을 할 때 쓰인다거나 아니면 소비할 때 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유념하셔서 잘 계획을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언제가 결혼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참고해서 신혼집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사실은 자금 조달 계획서 말고도 신혼부부로서 집을 살 때 유념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매매 계약서 하나 쓰더라도 처음 쓰는 거고 뭔가 어색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중개사분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쓰자는 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쓰시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파트라는 곳이 살다 보면은 부서지기도 하고 물이 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계약서를 쓰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궁금증이 있으면은 인터넷을 찾아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그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 미리 방어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관점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한테 약간 도움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로잼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